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17일부터 나토가 핵 억제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유럽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요. 지금은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폭격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더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서방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여부잖아요. 나토의 대응 훈련이 계획돼 있다고요? 네, 나토는 핵 억지 훈련인 스테드패스트눈을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매년 해오는 훈련이지만 올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훈련에도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참여합니다. 나토의 훈련에 대응해 러시아도 핵무기 운용 훈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지난 13일 대륙간 탄도탄 야르스를 포함한 훈련을 이미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키이우, 월요일 출근 시간 오전 8시, 러시아의 미사일이 시내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선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키이우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7월 28일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그때도 시내 중심부를 직접 타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시내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KBS 키이우 통신원 테티아나 씨는 공습 직후 키이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에서 피난을 온 나디아. 우크라이나 말로 희망을 뜻하는 이름이지만 키이우에서도 폭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Це стряслося, дітей в зуби, дітей, і вже треба тікати. Ну, знаєте, дуже страшно жити. Ну, було і похуже. Ми жили в Запорожжі, було і похуже. 발전소를 노린 미사일은 빗나가 도로에 떨어졌고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폐허가 됐습니다. These missiles the Russians have used are extremely accurate. And they have deliberately done this to target civilians, to target children. 시작은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2018년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를 완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크림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이라 불렸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러시아 침공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크림대교 파괴를 언급했고 러시아는 그렇다면 키이우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воими действиями фактически поставил себя на одну доску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формированиями, с самыми одиозны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크림대교 사건 이후 이틀 만인 10일부터 시작된 공습. 최후방 서부 르비우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민간인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Відновлюємо усе зруйновано. Зараз можуть бути тимчасові перебої з електрикою, але ніколи не буде перебоїв з нашою впевненістю у перемозі. 서방은 러시아 공습을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위기를 고조시키며 민간인의 희생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Those attacks reportedly resulted in widespread damage to civilian areas and led to dozens of people being killed and injured. He stressed that this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더 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산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은 16기의 하이마스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또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나삼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계획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무기들을 추가 제공했거나 곧 지원합니다. 이런 서방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레드라인, 즉 한계선에 접근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По системам ПВО. Но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это сделает конфликт дольше и больнее для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Но это не изменит нашего целеполагания и конеч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러시아는 서방의 개입이 강화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적절한 대응,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핵무기 사용일 수도 있습니다. 서방은 만약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전례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건 현재의 전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전선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 최근의 무차별 공습, 핵 위협 발언은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한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듯 막다른 골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입니다. 네, 크림대교 폭발 사건 이후 그야말로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피해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특히 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출근 시간대를 노렸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러시아에서 새로 임명된 바로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란 사령관인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임명된 뒤에 보복 공격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세르게이 수로비킨 사령관은요,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군을 이끌면서 당시에 군인이나 민간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잔혹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심지어 아마겟돈 장군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이런 공격이 그만큼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크림 반도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가 이제 부분적으로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남부 전선에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차질이 생긴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S-300이라는 미사일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근데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이것을 러시아가 지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을 향해 쏘아야 되는 건데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걸 지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러시아의 무기고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코 러시아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카자흐스탄에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푸틴이 튀르키예를 유럽의 가스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서방 국가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 상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2일에는 푸틴이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서 다시 가스를 이제 제공하겠다 했는데 독일이 거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절했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새로운 판매 루트를 찾아 나선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네. 튀르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좀 값싸게 천연가스를 사서 유럽 쪽에 되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들으셨다시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11월부터는 이제 원유를 감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줄이겠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주도적으로 이 결정을 끌어낸 것이 이제 미국의 굉장히 친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져서 미국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이게 이제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결국엔 이것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빈 살만 왕세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그렇죠. 초에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요동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다 각자의 손익 계산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국제 정치라는 게 냉혹해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국제사회에 파병을 요청한 건데요. 최근 아이티에서는 갱단들이 국가 주요 시설인 연료 저장고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생활고에 연료난까지 겹치면서 민심까지 폭발한 현장을 황은구 PD가 전합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연료난과 생활고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아이티의 소요 사태입니다.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발표는 성남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사망자까지 발생합니다. 공공 시스템마저 무너진 도시는 약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Son de aquí ahora nosotros queremos que ese gobierno que se arranca la yuca deja el país para que nos quede aquí nosotros estamos comprando la gasolina a 2.500 구. 기름값 폭등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국세통을 이뤘던 주유소. 하지만 이제 그 기름마저 동인하며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Il plus passé un mois depuis le fermer parce qu'il n'y a pas de gaz. Population à joindre. 주유소에 기름이 없으니 암시장은 더욱 기승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웃돈을 줘도 기름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Combien gallons à côté et combien on est capable de vendre? Si faut c'est mal d'elle, c'est difficile. Elle m'a pris ensemble avec lui, tellement dit moi, il bloqué, après là comme que il passe ensemble avec lui, donc il passe ensemble avec lui, il pas venir vendre. 이 대혼란은 작년 7월 모이지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용의자들이 체포됐지만 배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갱단과의 전쟁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사망하자 아이티는 더욱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갱단이 수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전국의 연료 공급망을 장악한 겁니다. 작년 대통령 암살 직전 혁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o mette zam dans quartier populaire yo pour nous goumer entre nous au profit de eux mêmes. Zam sa yo n'a gardé là c'est pour défendre nous contre moun qui mette nous là. 올해 9월 갱단연합은 연료 저장고를 봉쇄하고 공급을 차단해 IT 사회를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갱단이 국가기관 시설을 장악하고 시안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갱단의 총격에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Chaque jour, il y a goumé, nous les âmes à tirer, même pas contre pour qui ça. Et moi-même, comme si ça a fait, m'oblige à se cacher, pas qu'à sortir dehors. 갱단이 연료 공급망을 장악하자 식순환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물펌프를 가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까지 창궐했습니다. Depuis pays là, c'est marché m'ako connaît si m'a journée. Ba kon si m'a journée, c'est marché pour moi si m'te ka journée. 갱단을 피해온 시민들로 한 공원은 난민촌으로 변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자 시민들의 불만은 결국 현 정부로 향합니다. Chômage, la vie chère, insécurité, c'est tout ça que mettez dans l'avion là. Contre l'occupation, nous sortis là. 혼란 수습을 위한 총리의 선택은 국제사회에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m'a demandé toute communauté internationale là, tout pays amis Haïti yo, pour porter coller avec nous, aider nous combattre crise humanitaire ça. m'a demandé aide, accompagnement avec secours. 만성적인 생활고와 갱단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하이티 국민들. 그들이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무법천지라는 말을 이런 IT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IT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은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를 연결해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강윤기 PD 특파원,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의 물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좀 안정됐지만 주거비와 식료품비, 서비스 물가 등이 너무 많이 올라 전체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1월 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것 같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할로윈을 앞두고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마약 사탕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이 헬로윈데이인데요. 사탕과 초콜릿을 주고받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마약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사탕처럼 생긴 마약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몰핀보다 100배 그리고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들어간 사탕 모양의 알약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0대와 20대 사이에서도 오남용 사례 흔해지고 있고 심지어 숨지는 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피해 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뉴욕에서 차로 4시간 메릴랜드주. 우리는 3년 전 아들을 잃었다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집안 곳곳 먼저 떠난 아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이 사진들과 함께 시작한다는 어머니. This is normally hanging in my bedroom, so when I open my eyes, the first thing I see is Austin. And it makes me happy. It's how I grieve.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합니다. I miss him more than yesterday, but not as much as I will tomorrow. I just miss him. 아들이 가끔 신경 안정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있는 건 알았지만 3년 전 그날 아들이 구한 약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자료를 찾고 비슷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Toxicology report, it says cocaine and fentanyl intoxication. They're not getting what they think they're getting. They're being deceived and they're getting a fentanyl pill. 펜타닐,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그 중독성이 모르핀에 비해 100배나 되지만 공장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장 싼 대체 마약으로 통합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복제약 형태로 만들어져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말 형태로 기존의 진통제나 마약에 첨가돼 불법 유통되지만 펜타닐이 함유된 사실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In the right combination, added to another substance, can be cocaine, can be heroin. It can give you a stronger high. It can be more powerful, more potent, and cost the drug trafficker less in the end.
펜타닐의 마수, 미국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마약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탓에 불법 제조된 펜타닐을 잘못 먹으면 조그만 양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지난 2021년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만 15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She met an adult online, and that adult took advantage of Olivia because Olivia was a child. He gave her drugs. He introduced her to drugs. So Olivia had no clue that the pill was counterfeit. It was counterfeit and filled with deadly poison, fentanyl. This is actually so cool. What? I saw these on TV. And then these are the ones that fly away, right?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마냥 좋아했던 평범한 딸. 마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적도 없었던 아이는 자신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One pill ended her life. That's not an overdose, but it was counterfeit and it was filled with poison. Somebody put that poison in there. That becomes a homicide. 올해 5월 미국 마약 단속국은 펜타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희생자들 중 10대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They have no idea what they're taking. No idea. That's often the younger folks, and we've seen them as young as 12. We've seen them all ages. 지난해 1,146명의 미국 청소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 그중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무려 77%에 달합니다. 청소년 사망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네빌 씨 가족. 14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경 안정제를 몰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He actually came to us and was like, okay, I got to tell you guys something. I wanted to try Oxy. I got it through a dealer on Snapchat, but it has a hold on me and I don't know why. 하지만 진료 일정을 알아보기로 한 그날 밤 아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병원이 아닌 SNS에서 이모티콘 암호 등을 통해 옥시코돈을 사서 복용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펜타닐이 함유된 가짜 약이었습니다. Right there on their phones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like Snapchat and Instagram, it makes it very, very easy. It's very normalized on these platforms. 지난 5일 뉴욕시에서는 15,000개의 펜타닐 알약이 압수됐습니다. 이 약 장난감 상자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This is every parent's worst nightmare, especially in the month of October as Halloween fast approaches. 알록달록한 무지개 알약으로 변신한 펜타닐. 펜타닐 위기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펜타닐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 말합니다. Without awareness, without people constantly talking about it, we are going to be in big trouble. 지금까지 강윤기 뉴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니 공포스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마약 관련 문제가 부쩍 많아져서 걱정인데요. 마약은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형 정치 이벤트죠.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내일 16일부터 열립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베이징 현지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랑 특파원,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연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이죠. 네, 최근 당대회 준비를 위해 열렸던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중앙위원회에 포함되면 3연임은 확정됩니다. 마오쩌둥을 제외한 중국 지도자들의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베이징 테난먼과 인민대회장 주변은 최대 정치 행사를 앞두고 경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어제는 시 주석을 직접 비난하고 퇴출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베이징에 내걸렸다가 철거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의 치적을 홍보하는 방송 16부작을 반영하는 등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 주석의 3연임 여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에 누가 새로 진입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2명이 은퇴 대상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은퇴를 할지 또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들어올지 등이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기존 중국 정치 시스템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변화가 시진핑 주석 중심의 새로운 중국 지도 체제, 이른바 원톱 영도 체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 주석의 3년임 체제가 들어설 경우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 텐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될까요? 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전통적 안보를 넘어서 무역과 첨단 기술 분야까지 갈등의 축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넘어서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3년임을 넘어 장기 집권까지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이 극적인 대타협을 하지 않는 이상 전략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나 기대 범위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랑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네요. 예,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총석이랑 중앙군사위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네. 국가 주석의 3년임은 내년 전인대에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이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화제가 되는 것은 이번 당대회에서 과연 영수라는 칭호가 시진핑에게 부여되는지 이제 그 여부인데요. 영수. 예, 영수라는 것은 직책과는 다르게 이 공산당을 이끌 사상적 또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칭호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 이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에게 이런 상징성이 과연 부과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의 그럴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게 앞서 이 특파원이 얘기한 이 CCTV, 이 시진핑 주석 이 치적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네. 인민의 영수는 인민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시진핑 주석을 간접적으로 영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당대회 때 현실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는 곧 이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이 결국은 네.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고 그게 나아가서는 결국 종신 집권의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종신 집권의 토대라 얼마나 더 막강해질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래 처음으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이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이제 천명하는 백악관에서 이제 내놓는 대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충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지금까지 당대회가 있을 때는 발전이 우선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썼었는데 안보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당대회가 열리는데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그중 한 곳인데요. 무려 2년 7개월 만에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소식 이성범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은 2년 7개월간의 코로나 봉쇄 끝에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과 개인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And I never have the chance. So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So it's a very special holiday. Osaka and Kyoto. Very excited. 기시다 총리는 관광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外国人旅行消費額の年間5兆円超の達成を目指します.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 제한으로 긴자 상점가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었던 것일까?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お店全体の 25% 程度をインバウンドのお客様が占めるまでに成長していたのが、この2年半3年でほぼゼロになったと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す。
일본의 경제 상황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긴자의 상점가. 창업한 지 130년 가까이 된 이 청가물 가게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긴자의 가게들은 종업원 수와 운영하는 방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お店も従業員をかなり制限したりとかしてると思いますので、そこで一気にまた忙しくなっちゃうと対応しきれないっていう部分、銀座の界隈のホテルの方に聞いてもなかなかそういう接客するそのスタッフが確保できないとかっていうことも。 오랜 기간 침체를 겪은 주요 관광지들은 이제 겨우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도쿄의 대표적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아사쿠사의 센소지입니다. 2년 반 넘게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일본의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으며 상당 기간 침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상인들에게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こういうものをいっぱいストックで持つとかっていうことを準備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が結局またこういうふうになっちゃうと全部ダメになるんで、やっぱそれの繰り返しっていうのは精神的にもまた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だからもう今年これからがもう本当にもうそうならないことを祈ってますよね。 2019년 3천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은 4조 8천억 엔에 달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Japan and this is my first day here. The situation was for everybody very, very hard, and I think that Japanese are also happy because they see the tourists and because, I don't know, I think this is also the country where the tourism is very important. 장기간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침체 일로를 걸었던 일본의 지방 경제. 관광도시 아타미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빈집 비율 52.7%, 출생률 시즈오카현 최하위, 아타미시는 쇠락의 상징이었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영업을 지금 안 하고 닫고 있고, 이 가게들도 다 셔터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유령 도시화 되어가던 아타미시는 2006년 재정 위기를 선언합니다. 1960년대 중반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숙박을 했던 아타미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중인 아타미시도 코로나로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 경제 손실이 무려 1,000억 엔을 넘습니다. 熱海を観光で盛り上げていくことで、観光で地域経済を活性化していくことで、観光に関する雇用を生み出して、若い方々がですね、熱海に移り住んで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ような政策で取り組んで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자리 창출로 유입된 젊은 세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업무 공간 마련, 구시가지를 리뉴얼해 게스트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빈 점포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명소로 바뀌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人口もこのエリアでは増えたり、雇用も非常に増えたり、あと土地の価値もですね、そういう地価も上がってきたりとかっていう形で、20代、30代の方々に喜んでいただけるようなコンテンツをどう街に作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ので、いろんな民間行政の側の役割分担の中で相乗効果を発揮して今のような形にな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코로나 봉쇄는 풀었지만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지방 소도시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PD특파원 이성범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훈 기자님. 네, 제가 준비한 픽은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바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중국에서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바이란입니다. 바이란, 저는 바이두는 많이 들어봤지만 바이란은 좀 생소하네요. 네, 그럴 만한 게요. 일종의 이게 신조어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자,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포기해버리는 것이라 뭘까요? 네. 자, 바로 이런 게
바이란이라고 합니다.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다 하기 싫다. 그렇죠. 기숙사 같아요. 학생들이겠죠. 학교도 가기 싫다. 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 바이란을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물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신세를 한탄하는 저런 자주 섞인 표현이나 심지어 일부러 저렇게 물에 빠지는 등 이 자신을 학대하는 저런 모습들. 자, 특히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 자포자기한 느낌의 영상이 많은데요. 바이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청년들이 길에 누워 있는 거군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네, 그렇죠. 一天赚的钱还不够交房租，现在食品店实在是太不好干了。刚刚我的情绪非常糟糕，崩溃的那种，特别的痛苦。为什么会这么痛苦？为什么会这样？我的人生不应该会是这样的。 그러니까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씁쓸한 신조어네요. 저는 영상 보면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 왜 탕핑족도 생각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탕핑족 하면 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마도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사람이 비스듬하게 저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모습. 저게 대표적인 탕핑족 이미지죠? 맞아요. 이 사진도 기억나고 이 사진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다 포기한 모습들.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이란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특징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차피 빨리 가봐야 젖을 거 그냥 비를 죄다 맞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들. 바로 탕핑족의 무력감 훨씬 더 더한 모습.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력감이 더해진 것이다. 비를 피할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예, 중국 말 중에 파관, 파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깨진 항아리를 더 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죠. 네. 바이란이 아마 비슷한 유사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자포자기인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탕핑족 하면은 우리나라의 M4 세대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고 그리고 뭐 결혼이나 취업 같은 걸 포기하는 그런 이제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 탕핑족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세계은행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5%에서 2.8% 거의 반토막으로 낮췄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는 뭐 탕핑족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경제가 발전할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정부는 계속적으로 봉쇄 정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이제 무력감에다 패배감까지 합쳐져서 이제 바이란족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조적인 단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이 진짜 심각한 게 우리나라도 물론 먼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9.9%. 그 얘기는 5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실업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절약하는 팁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이 점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한 100위안 정도로 한 달 살기, 또 12위안 2,000원 정도로 저녁, 그리고 빵을 살 때도 1위안 200원짜리 빵가게를 찾는 모습, 그리고 적은 쌀의 이 양으로 이 배불리 먹는 요리법 같은 게 나오면서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청년들이 하기보다는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이 절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왜 우리나라도 최근 냉장고 파먹기다라고 해서 외식비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냉장고 안에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사실 중국 청년들은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행운을 타고났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잘할 때는 소황제로 불리면서 가정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지만 그리고 나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라든지 집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곧 미래의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들의 자포자기가 길어지고 커진다면 이건 중국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덴마크에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엔 유럽 덴마크네요. 네, 바로
덴마크 밍크 총선입니다. 밍크? 제가 아는 밍크는 그 동물 밍크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덴마크의 프레드릭슨 총리가 7개월을 더 앞당겨서 11월 1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밍크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덴마크 총선은 원래 내년 5월 예정이었는데요. 11월 1일에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덴마크 집권 여당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갑자기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밍크 살처분 파문 때문입니다. 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덴마크 국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밍크 살처분. She got a lot of heat from different places in Denmark for making this decision of the mass killing of the minks. It'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people think that she has too much power because she made a mistake. 덴마크는 밍크 사육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요. 그렇군요. 지난 2020년 11월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밍크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죠. 프레드릭슨 총리는 덴마크 전역에 밍크 살처분 지시를 내렸고 당시 약 1,500만 마리의 밍크가 살처분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덴마크의 밍크 농장들이 초토화됐는데 한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키우던 밍크 4,500마리를 모두 잃었죠. It's very painful every day come home and see this standing here empty. It's like screaming. So it's been almost my whole adult life. So it's yeah. It's not easy to describe. It's like 코로나 기간 덴마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동안 덴마크 의회에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이 밍크 살처분 명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근데 결과를 봤더니 이 감염되었었던 이제 농장의 밍크만 살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농장의 밍크까지 다 살처분하라고 지시한 게 문제였다라고 드러난 거죠. 네네. 그래서 야당도 물론이고 프레드릭슨 정부를 지지한 동맹 정당 내에서도 이 총리의 과도한 대응, 그러니까 권력 남용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이제 5일 지난 현지 시각으로 5일 프레드릭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네. 예, 살처분한 밍크를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밍크를 묻을 때 1m로 너무 얇게 묻었기 때문에 이게 썩으면서 다시 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갖고 이것을 다시 판에서 소각 처리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고 또 이 묻은 곳에서는 또 일부에는 식수가 오염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갖고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군요. 네, 한편으로는 이 프레드릭슨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19가 처음 퍼졌을 때는 이 과감한 대응으로 잘 대응했다, 이렇게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물론 뭐 밍크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집단으로 이렇게 살처분했다는 거 이건 물론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지금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시기는 지금이랑 달랐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원이 직접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Who cares about the mink? Yeah, she did. She did. And that was stupid. Well, I think it definitely probably has an impact on the election. But, and it was, in my personal opinion, it was a bit messy. Everything was a bit messy. It's the worst time because of all this of Putin and the increasing of the prices. So there's no actually work from the politicians right now. 의견들이 다양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밍크 문제가 총리 퇴진 압박까지 이제 커진 데는 덴마크 내 많은 밍크 농가 그리고 산업계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덴마크가 밍크 모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세계 밍크 모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저 살처분 사건 이후에 이제 덴마크 인구가 550만 명인데 일자리가 5,000개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었겠죠. 네. 네, 그런가 하면 방금 봤습니다만 또 저런 그 밍크가 무슨 문제냐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만에 지금 10%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얼마 전에 덴마크 인근 발트해에서 가스프롬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겨울을 나야 되는데 2년 전에 살처분한 밍크 문제로 이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좀 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밍크
마이크 살처분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덴마크 조기 총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선 8월 6일자 방송 중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을 고문,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방송에서 사용된 화면이 해당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면이었음이 추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